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체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사진에 미쳐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 많이 찍다 보니까 또 잘 찍게 되고, 결국은 제 직업이 된 거죠. 밥벌이 수단이 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수단이기도 하죠. 전체 사진의 매력은 이거는 뭐 호불호가 없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사진 찍기 시작하면 너무 좋죠. 막 와 재밌다, 미치죠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전체 사진가 권오철입니다. 별이 보이려면 깜깜한 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깜깜한 데까지 왔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밤에는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15초 노출에 조리개는 4로 설정하고 감도는 한 1600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 구름이 좀 있긴 하지만 저기 목성 토성이 제일 밝은 게 저기 보이고, 원화수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선생님, 그 별을 잘 찍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밤에 전체 사진을 찍는 경우에 이렇게 사실 좋은 전체 사진을 찍으려면 제일 좋은 건 별이 잘 보이는 데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풀벌레 소리도 나고 굉장히 좀 오지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높이도 좀 있는 그런 곳에 오면 별이 이렇게 쏟아지는 장소에 와야지만 이렇게 좋은 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일출까지 찍나 치면은 이제 밤부터 거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해지기 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해 뜬 다음까지 계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산에서 찍는 경우는 참 심심하죠.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차에서 이렇게 잠을 잠깐 쪽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꼭대기로 가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 됩니다. 밤 한 12시간을 산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밤에 혼자 이런데 오지까지 오는 게 무섭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밤에 촬영하고 이런 밤에 전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밤에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 알퐁스 도데 그 별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그 목동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밤에 안 무섭다. 우리는 밤이 오히려 친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밤에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전혀 밤이라고 뭐 무섭거나 이런 건 없고요. 어렸을 때는 사진이나 별보다는 뭐 벌레나 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다음엔 비행기 이런 데 관심이 있다가 어느 날 책 한 권 때문에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요. 그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전체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갔을 때는 저희 아버지 카메라를 제가 받아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젊었을 때 소시적에는 카메라 좀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으셨던 것 같은데 거의 안 쓰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져다가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별을 잘 보려면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저 지리산 쪽 이런 쪽에 높은 지역으로 1000m 이상의 그런 고지대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별이 잘 보이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들입니다. 화천에 조경철 천문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천문대니까 밤에 찾아가도 뭐
괜찮고, 그리고 또 해발 1000m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산 꼭대기 전문대기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그런 장소들, 초보자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죠, 이제. 네. 네, 뭐, 여기 어디예요? 저희 집이자 작업실입니다. 제가 전체 사진가니까 따로 뭐 외부의 작업실을 안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야외가 작업실이고, 여기는 이제 제가 집이자 이제 보정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예, 뭐 다 꺼낸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좀 뭐 주요한 것들만. 이거는 옛날에 쓰던 필름 카메라들이고요. 이거는 요즘 쓰는 카메라인데 뭐 크기는 더 작아졌지만 성능은 훨씬 더 고성능이 됐죠. 이건 디지털 시대가 되면 좋은 카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카메라 계속 바꿔 써야 돼요. 그래야지 최신 카메라가 또 이 전체 사진에서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필름 시절과는 달리 그렇게 카메라가 새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좀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 옛날 카메라 같은 거는 조금 처분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필름 작업을 완전히 버리질 못해가지고 뭐 일주 사진 같은 거는 아직도 필름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찍게 되면 다시 필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또 필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년에 장비값 쓰는 거에 사실은 절반 이상은 사실 카메라보다도 여기 보면 이 전부 하드디스크가 꽉 차 있거든요. 여기 하드디스크 사는 이게 이 촬영하는 양을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보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네. 그 하드디스크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네네네. 하나가 4테라인데 이게 지금 이게 몇 박스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별 사진 찍었던 건데요. 제가 눈으로 본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비슷하게 좀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사람들이 보는 환경, 뭐 모니터를 보든 TV를 보든 뭐 핸드폰에서 보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보정을 또 해줘야 이제 그 느낌이 좀 그나마 최소한 비슷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눈으로 본 느낌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게 보정을 하는데, 일단 뭐 밤하늘은 깜깜하니까 또 이 너무 깜깜하면 또 이렇게 시커매서 또 보이질 않아요. 또 너무 밝게 하면은 또 너무 대낮 같고,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또 나사에서 선정한 사진에 또 꼽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그 사진을 찍게 되셨어요? 그건 APOD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전체 사진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늘의 전체 사진이라고, 뭐 잘 찍은 사진이면서도 이렇게 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뭐 교육적으로 아무래도 저 나사에서 운영하는 좀 에듀케이션 목적의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전체 사진을 하루에 한 장씩 뽑는데, 나름 또 전체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선정됐다는 건 나름 좀 약간 훈장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2001년에 선정이 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까지 6장 선정이 됐습니다. 예.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선생님이 쓴 책도 있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오로라 책도 있고, 이렇게 별이 흐르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 책이 재밌는데 사진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로라에 대한 과학적 설명들이 또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오로라는 그 태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태양에서 빛과 열뿐만 아니라 입자들도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이제 지구의 자기장에 막혀가지고 다 지구 자기장이 이끌려서 양북극 쪽으로 들어오다가 그 지구 대기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랑 부딪혀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빛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 오로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태양에서부터 뭔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특히 그 뉴스에서 흑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흑점 폭발 생기면 오로라가 난리가 나요, 그냥. 예, 그때는 꼭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보고 싶은 때가 되는 거죠. 오로라와의 첫 인연은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천체 사진을 시작한 지 약 20년 가까이 되던 해였어요. 이제 그 캐나다 관광청에서 오로라 원정대라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사진 전시도 하고 뭐 이런 컨텐츠가 필요한데, 블로거들 뭐 이런 친구들만 보내는 것보단 아무래도 천체 사진 전문가를 딸려 보내는 게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았으니까 힘들게 휴가를 내서 오로라를 보러 갔죠. 오로라 정말 좋아요. 이게 막 빛이 막 춤을 추니까. 근데 그 오로라보다 더 신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사진가, 만화가, 블로거, 글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을 처음 이렇게 주변에서 본 거예요, 직접. 정말 그 충격이 컸던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껍질을 깨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12월 첫 주에 제가 오로라를 보고 왔는데, 12월 중순에 사직서를 냈고 12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또 앞에 보이는 어떤 좀 특별해 보이는 물건이 있네요. 아, 이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 그 오로라 촬영을 하러 자주 가거든요. 그 오로라 촬영을 하러 가는데, 캐나다 옐로나이프가 정말 재밌는 게,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굉장히 태초의 지구의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그 지층, 지각,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캐나다 그 동네예요. 40억 년 된 땅 지각이 이렇게 거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40억 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40억 년 된 암석을 그 동네 지질학자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TWAN은 뭐 트완이라고도 부르는데, 더 월드 앤 나잇이라는 단체입니다. 세계의 천체 사진가, 유명한 천체 사진가 약 40명 정도가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고요. 2009년에 세계 천문회 해를 앞두고 그때 전 세계 천체 사진가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던 인원들이 모여서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됐고, 대한민국에서는 저가 있고, 영국 한두 명, 뭐
스웨덴 한두 명 뭐 이런 식입니다. 한 나라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전 세계 직업 천체 사진가들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그룹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천체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딱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만큼 이 시장이 크질 않기 때문에 돈 버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직업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 인생을 바꾼 그 책을 쓰신 분이 여기 계세요.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네. 야, 우리 권 작가 오랜만이네. 자, 여기 어떻게 왔어? 얼굴 뵈러 왔죠. 아이고, 요새 비도 많이 와가지고 참 고생할 텐데. 예, 그래도 뭐. 푹 쉬지 뭐, 요새 같은. 네. 선생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운명을 바꾸신 분이신가요? 예, 제 운명을 바꾼 책, 별자리 여행의 저자 이태영 선생님. 지금은 충주 고구려과학 천문과학관 관장님이시죠, 그죠? 네. 아이고, 이 운명을 바꿨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의 볼록한 쪽에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다음에 북부를 봤다는 것은 뭔가가 가리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혹시 알게 되셨어요? 제가 별에 빠지게 된 게 책 한 권 때문인데요. 그 책이 이제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이고, 그 책을 쓰신 분이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책을 읽은 게 고등학생이었고, 이 책이 30만 권 정도 팔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당시. 그래서 각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천문 동아리들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그 영향으로. 대학교에 가서 천문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또 그 동아리 선배시기도 하죠. 이미 몇 번을 봤는데 동아리 방에서 되게 나이 많은 선배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가 그 선배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책에 사진이 되게 잘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 찍어줬던 분이 기자분인데 좀 뽀샵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이 사진은 되게 잘 나와서 그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시만 해도 사실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선망의 대상. 그래가지고 그때 폴더 인사, 90도 인사 이제 인사하고 그랬었죠. 네. 뿌듯하죠, 사실. 어느 날 10년 정도 어린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책을 들이대면서 정말 이분이 맞냐. 그 어렸던 대학교 1학년 때 새내기였던 권 작가가 벌써 그게 3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 정말 세계적인 천체 사진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게 그 집념이라든가 끈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한우물을 이렇게 파야 되는구나. 뭐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라 살았지만, 그래서 권 작가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정말 제가 후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뒀다. 근데 단 또 하나는 이 책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나겠다. 책이라는 거 자체가 글을 쓰는 게 나는 그냥 쓰고 싶어 쓰는 거지만 그것이 누구 인생에는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본 다음에는 책을 함부로 못 썼어요. 그 책이 2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오게 됐고, 그 개정판의 사진을 또 제가 찍게 됐죠.
심지어 그 저자 사진도 제가 찍었어요. 예. 이번에 포샵을 하셨나요? 예. 여기가 뭐 잘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보조관측실. 망원경 엄청 많네요, 여기. 그래서 뭐 반사 망원경도 컨택이라는데 큰 것도 있고 굴절 뭐 해가지고. 와.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 열려라 참깨. 춤을 한번 열어봐. 진짜 그렇게 열려? 열려 함께? 야, 이건 몇 인치? 10인치 넘는 것 같아. 예? 16인치. 16인치? 와, 엄청 크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정도면 정말 와 했던 거지. 그러게, 이거 굴절도 이거 엄청 크네, 이거. 보통 6인치 굴절 이렇게 하니까 6인치. 야. 10인치 정도 되니까. 와. 그러니까 망원경 살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있고 망원경 사지 말고 이런 데 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종종 시간 나실 때 이런 천문대 다니세요? 아니 뭐 이렇게 제가 망원경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대에 와서 별 보는 거 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망원경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사기에 너무나 비싼 망원경들을 그냥 오면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대에서 보는 거 참 좋아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망원경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을 이용하는 사진을 안 찍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가장 엄청난 경쟁자가 저기 있어요. 저기 허블 우주 망원경. 그래서 이 이렇게 천체 사진가가 취미로 찍는다면 다 찍을 수 있지만 취미가 아니고 이제 직업으로 내가 뭔가 직업으로 삼아서 뭔가 해야 된다면 그렇게 강력한 경쟁자는 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원경으로는 안 찍고 저는 이 망원경을 와서 구경만 하는 거죠. 네. 망원경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권 작가가 찍는 사진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권 작가는 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별이 있는 풍경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만 찍는 사진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별이 아름다운 것도 지구가 아름다운 거고, 우리가 여기서 별을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권 작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별과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기는 우주에서부터 왔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취미로 하고 있던 별 보는 일, 이거에 많이 이게 천착하게 되는데, 우주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인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우주 먼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주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먼지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우주먼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천체 사진을 찍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개인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갖기 힘든 비싼 망원경이 있는 곳이죠.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까부터. 예. 이건 뭐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와, 이건 엄청 크다. 이 망원경의 커버를 열 수 있는
예, 예.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거 스위치하면 켜지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요거 키면 열리는 거지 이제. 아, 이게 오픈. 이거 그냥 이 자동화네? 평소 때는 이제 먼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아. 닫아놨다가 이렇게 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오. 평소에도 이제 천체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만 이렇게 오시면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좋죠. 이런 비싼 망원경 옛날에는 정말 요거보다 훨씬 작은 옛날에 진짜 요런 망원경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였는데 이런 망원경이 이제 보조 망원경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정도 망원경만 해도 정말 30년 전 그때만 해도 이런 망원경도 정말 정말 비싼 장비였는데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좋아졌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생님. 네. 네,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기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 체험관인데요. 제 사진도 기증돼 있고 그래서 관장님도 한번 뵙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니, 한참 뭐. 이렇게 또 뵙네요. 저희 70주년 때 네. 저희 재단이랑 같이 공동으로 그때 전시. 예, 네, 전시를 또 같이 좋은 작품을 주셔가지고 또 전시도 하고 또 그 예. 작품을 또 저희한테 무려 20점이나 기증을 또 예, 해주셔가지고 작가님의 그런 작품이 네. 진짜 큰 독도를 진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을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독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독도를 아름답게만 찍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독도의 뭐 낮과 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체 공간적인 부분을 더 접목해서 독도를 아름답게 찍으셔서 저는 너무 벅차게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해가 뜨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냥 일출이 아니라 그 일출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해 가운데 이렇게 섬이 하나 삐죽 튀어나와 있죠. 이게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 근데 이게 울릉도에서 본 독도예요. 울릉도에서 일출을 봤는데 가운데 독도가 보이는 사진인 거죠. 울릉도에서 독도 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거리가 87.4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천안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서울에서 천안 거리가 보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세종실록 지리지 그 유명한 50페이지 셋째 줄에 그 적혀 있잖아요. 날씨 맑으면 서로 보인다. 독도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독도에서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독도에서 보면 서쪽에 울릉도가 있잖아요. 독도에서 해가 질 때 이렇게 보니까 울릉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여요. 그래서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이니까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이겠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도에서 울릉도를 찍었으니까 이번엔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가 2014년 11월 초에 촬영에 성공을 한 사진이고, 사실은 그 전에 3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그때 성공을 했죠. 근데 실패했던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뭘 생각을 안 했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깜빡했어요. 근데 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꽤 87.4k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찍으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독도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안선에서는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야 이 독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독도가 보일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적의 높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0m 정도가 제일 잘 보이는 높이인 거예요. 600m 정도면 제일 잘 보이고, 근데 울릉도가 900몇 미터 되니까 울릉도의 중간 정도 높이만 올라가면 독도가 제일 잘 보이고, 최적의 높이는 한 600m 정도, 500~600m 정도가 독도가 제일 잘 보이는 높이,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독도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독도. 그래서 그 독도의 그 자연, 그 다음에 독도의 풍경, 그 다음에 독도의 변화무쌍한 날씨, 이런 게 다 담겨 있고, 또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를 품은 일출 장면, 이런 것들이 다 편집이 돼서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아마추어 전문의 동아리 선배 누나가 또 음악까지 맡아주셔가지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독도 촬영을 한 거는 다큐멘터리나 예능 같은 촬영으로 독도를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도에서 한 잔날이 다 합치면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해가 뜨는 각도가 그 1년 주기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딱 일치되는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리고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약 1년 중 약 한 달 정도가 그렇게 딱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망원으로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1000mm나 되는 망원 렌즈를 써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카메라를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고 있는데 딱 그 예측한 각도 그대로 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야, 그때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그 느낌이 최고의 경이로움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이고요. 여기에 제가 제작한 천체투영관용 VR 영화 2편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2020 천문우주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특별히 천체투영관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영화를 보러 갈 건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잠시 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영화의 제목인 코스모스 오디세이를 제작 총괄하신 권호철 작가님의 영화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네, 아저씨가요, 이 영화 만드느라고 전 세계에 커다란 천문대는 다 가봤어요. 그 커다란 천문대들을 제가 직접 촬영하러 다 간 거를 여러분들은 천체투영관에 앉아가지고 그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더불어서 그 우주를 우리 인간이 이해하게 될 때까지의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게 됐는지를 천문대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우주를 만들게 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뒤엉켜 있었죠.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생명의 빛 오로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9년에 처음 오로라를 봤고, 그 오로라를 보면 정말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이에요. 이 내가 느낀 감동, 이 오로라의 감동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는 아무리 잘 찍어도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진은 한 장이잖아요. 근데 오로라는 막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뭐냐면 동영상이죠. 오로라를 실제 모습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걸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동영상으로 담아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네모난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오로라 자체는 밤하늘 전체를 가득 덮거든요. 그거를 네모나게 잘라내니까 이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대를 준비해서 밤하늘 전체에 있는 오로라를 한 번에 동시에 촬영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냈어요. 그게 바로 VR인데요. 제가 촬영한 그 오로라 VR이 세계에서 최초로 실제 오로라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컨텐츠예요. 그런 강력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오로라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영화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체투영관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재미를 또 느껴서 두 번째 영화도 만들게 된 거고, 또 다음 달이면 또 세 번째 영화도 나오게 되죠. 방금 영화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천문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천문대도 좀 알고 재밌었어요. 총 연출부터 이제 제작, 편집까지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각본, 제작, 감독, 촬영, 편집까지 제가 다 했죠. 촬영 그런 건 제가 다 했지만 또 CG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CG 인원이 거의 한 몇십 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과학 자문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 과학 자문분들, 그 다음에 음악, 사운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셨죠.
앞에 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들은 어떤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시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은 전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전체 사진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어요. 망원경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하는데 보면 이렇게 지나간 게 국제우주정거장이 지나가는 게 꼭 같이 촬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망원경으로 눈으로 들여다보잖아요. 망원경 눈으로 들여다보는 자리에다가 핸드폰을 들이대고 찍으면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은하수를 촬영한 거예요. 여기는 저 서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처음 전체 사진 찍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 혼자 버스 타고 1시간씩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 촬영을 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은하수도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대상 받은 사진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저 혜성입니다. 이번에 눈으로 보이는 혜성이 있었죠. 니오와이즈 혜성이라는 혜성이고, 그 위에 밝은 점 이렇게 세 개가 쭉 지나가는 거는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그래서 혜성과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프레임에 포착된 그런 흔치 않은 사진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누구라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뭔가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전체 사진 촬영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또 사전에 그 자기 사진들을 미리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면 좋을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서 그 참여자들이 보낸 사진들과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거들을 미리 접수받은 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앞에 있는 장비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송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송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로 참석자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먼저 볼 수 있는 프리뷰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환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서 실제 보는 화면이 제가 구성해 놓은 걸 다른 걸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카메라랑 다른 PPT나 뭐 시연할 수 있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가 캡처보드란 거에 연결돼서 여기에 영상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가 유튜브에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 저희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사진가 권호철입니다. 저번에 은하수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인원수 제한이 없이 다 들었지만, 오늘은 인원수 제한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저와 같이 보정을 해볼 거기 때문에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직접 같이 찍은 것을 보정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리허설 끝났는데 본방송을 앞두고 있어요. 네. 좀 자신 있으신가요? 뭐 자주 하니까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조금 이번 것도 처음 준비한 성격이다 보니까 뭐 또 하다 보면 또 무슨 또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돌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이브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긴장은 살짝 되긴 합니다. 예. 강의 앞두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뭐. 예. 아무래도 뭐 긴장되는 건 비슷하죠,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도 밥을 먹으면 좀 풀어져요. 네. 이제 강의를 앞두고 계신데 네. 좀 어떤 자료로 이렇게 강의를 계획하세요? 기본적인 촬영법에 대한 그런 소개에서부터 약간 점점 심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용자들이랑 소통을 좀 할 거예요. 전체 사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진이라는 게 빛을 찍는 건데 빛이 거의 없는 환경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사실. 별이 보일 정도로 맑아야 되는데 그런 날씨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맑은 날이 아니고 정말 쨍하게 맑은 날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쉽지 않죠. 작가님 5초 남았습니다. 네. 자, 화면 전환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천재사진가 권호철입니다. 오늘은 촬영과 보정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기본 노출은 15초, f4, 1600 이게 기본 노출입니다. 그 다음에 은하수 같이 조금 더 어두운 대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노출을 더 많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보정하는 거는 일단 검푸른 밤하늘을 좋아합니다. 검푸른 밤하늘. 그래서 검푸른 밤하늘로 색조부터 일단은 잡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화살표를 아래 누르면 점점 파래지죠. 자,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 정도? 예, 이 정도. 그러면 이 사진도 한번 보정해보죠. 광해를 죽이고 은하수를 선명하게 보정해보자가 목표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색 톤으로 일단 디폴트 어느 정도 중성 회색으로 맞춰보고요. 중성 회색에서 색 온도를 조금 낮춰서 검푸른 밤하늘, 은하수가 일단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도록 70까지 올려서 은하수가 강하게 드러나도록 해봤고, 여기서 또 레드 채널에서 여기 이 은하수가 살짝 더 튀어나오게 레드 채널 살짝만 올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산뜻하고 컨트라스트 있는 사진으로 보정을 해봤는데, 이건 뭐 보정 후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죠? 긴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게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저번에는 이제 촬영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보정에 중점을 둬서 같이 한번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잘 찍는 분들인데 오늘은 뭐 저 외국까지 가서 오로라 찍어 오신 분도 있고, 네. 2시간씩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은 2시간 다 채웠네요. 네.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전체사진가가 되고 싶은데, 뭐 사실 제 블로그 이름이 사진가로 살아남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진가로서의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죽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어요.